자, 네, 이번 시간에는 부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장의 뒤쪽에 이렇게 약간 꽃갈콘처럼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부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호르몬 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제 ACTH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코티솔을 분비하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레닌이 사실 안지오텐신으로 바뀌어서 작용하지만 어쨌든 레닌이 작용해서 알도스테론이 나오는 라스 시스템, 이러한 이제 라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요런 하이포살라머스, 그 다음에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글랜드로 나뉘는 에이펙스 애시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내부에 있는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니 해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친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알도스테론과 카테코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신의 그 기능 저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유명한 이 코티솔에 관련된 질환이죠. 이 코티솔이 상승되어 있는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은 우리가 편하게 이제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과도한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에 노출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이 나중에 의인성 쿠싱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이제 코티솔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코티솔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코티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이 친구는 뭐 하냐면은 위기에 대처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당이라고 하면 뭔가 두 번 말하네요. 혈중의 포도당을 충분히 유지시키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신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들을 분해시켜서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이 상승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 혈당을 다시 지방과 단백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될 때는 전신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한 번에 쫙 빠지기 때문에 팔다리가 쫙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혈당이 올라서 인슐린이 발동을 하게 되면 이 혈당을 우리가 원하는, 저는 이제 남자기 때문에 뭐 어깨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빠라든지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이 인슐린이 이 지방을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얼굴이라던가 이러면 이제 문 페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목 뒤라던가 이러면 이제 버팔로 험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복부라던가 이러면 이제 복부 비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싱의 이제 핵심 기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방의 재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증상의 하나가 지방의 재분배다. 자, 그 다음에
이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데 피부가 탱탱하게 하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콜라겐 같은 생존에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이런 콜라겐의 작용을 조금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억제되면 이제 피부의 탄력이 줄겠죠. 거기에다가 이 복부 비만이 합체가 되면 그래서 자색 선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ACTH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무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PCO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의 재분비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자색 선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몸에 이제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제 쿠싱을 의심하겠죠. 딱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쿠싱이다 이렇게 보고 코티솔을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코티솔의 증가를 확인하면 이거 쿠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티솔 증가가 진짜로 증가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조금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어 있는지, 혹은 억제가 안 되는 비정상적인 분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를 룰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24시간 소변 코티솔이죠. 24시간 코티솔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의 2배 이상 증가돼 있으면 이제 쿠싱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분비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필요해서 분비했는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분비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용량이죠. 1mg의 저용량 덱사메타손 합성 코티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 코티솔을 투여했어. 그럼 우리 몸이 코티솔이 많으니까 이미 몸에 코티솔이 많으니까 코티솔을 분비하면 안 되겠죠. 정상이라면. 근데 파란색으로 할걸. 이렇게 하면 분비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티솔이 계속 분비돼서 코티솔이 1.8 이상으로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증가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 수치까지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증가되어 있는지 혹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억제시키려고 외부에서 코티솔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계속 코티솔을 만드는지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인이 됐어. 그럼 이제 확진이에요. 확진. 뭐가 확진이냐? 너 쿠싱 증후군까지 확진이다 이 말입니다. 즉 너 지금 몸에서 조직이 코티솔에 대량 노출되어 있어. 의성 쿠싱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 너 지금 몸에 코티솔이 지금 많은 것까지 확정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왜 코티솔이 많은지를 알아봐야겠죠. 왜 많은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면 이런 증상을 통해서 코티솔이 많은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많은 걸 이렇게 2가지 검사를 확인했어. 그러면은 쿠싱 증후군까지는 확진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쿠싱 증후군 안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이유로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티솔 증가된 이유는 뻔하겠지. 코티솔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샘동 때문이에요. 그냥 종양이라고 할게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량 때문인 거예요. 근데 코티솔을 분비하는 종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ACTH를 분비하는 종량인 거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ACTH가 많으니까 콜티솔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콜티솔을 그냥 바로 분비하는 종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CTH를 분비해서 간접적으로 콜티솔을 올리는 종량이나 아니면 콜티솔을 바로 분비하는 종량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ACTH를 분비하는 종량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뇌하수체에 있겠지, 맞죠? 그래서 요거는 뇌하수체 종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쿠싱 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거예요. 쿠싱 증후군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고요. 쿠싱 병은 이 뇌하수체 종양이 있을 때 우리가 쿠싱 병이라고 부릅니다. 쿠싱 디지즈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콜티솔을 바로 분비하는 종양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부신에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면 끝이면 좋겠으나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이소성 ACTH 증후군이라고. 얘는 뇌하수체가 아니라 다른 종양이야. 예를 들어서 소세포성 폐암이라던가 이런 다른 종양인데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 종양이 아니라 뭐 폐나 장이나 하여튼 다른 기관에 있는 종양인데 얘는 원래 ACTH를 분비하는 종양이 아니죠. 그런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얘들이 갑자기 ACTH를 뿜뿜 하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에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얘도 ACTH를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쿠싱 증후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ACTH를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이랑 또 ACTH를 분비하는 이소성 ACTH 증후군, 그리고 코티솔을 바로 분비하는 부신 종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뇌하수체에 있는 뇌하수체 종양, 우리가 이제 쿠싱 병이라고 부르는 요거의 특징은 뭐 당연히 콜티솔이 증가되어 있을 거고요. 왜 증가되어 있어 했더니 그 이유가 뭐라 했죠? ACTH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콜티솔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뇌하수체 종양이랑 그 다음에 이소성 ACTH 증후군이랑 그 다음에 부신 종양,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뇌하수체 종양이나 이소성 ACTH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ACTH의 분비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부신 종양 같은 경우에 코티솔은 이제 당연히 증가되어 있는 거고요. 부신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콜티솔이 바로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CTH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덜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얘는 ACTH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문제에서 쿠싱 증후군 같아. 그래서 콜티솔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콜티솔이 증가가 되어 있네. 그러면은 요걸 진행하겠죠. 요걸 진행하는 걸 아니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요거 이제 진행하는 거 알아.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요거 세 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요 세 개에서 혈액 검사상 ACTH가 무조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볼 것도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부신 종양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부신 종양은 굉장히 쉬워. 뭐 해야겠어요? ACTH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부신의 종양이겠지.
그러면 부신의 종량을 뭘로 확인하실 건데요? 당연히 부신 CT를 찍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부신 CT를 찍었더니 확진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샘종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편측 부신 절제를 시행하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쿠싱의 증상이 있어. 그래서 코티솔을 봤더니 증가되어 있어. 그래서 검사를 했어. 그래서 쿠싱 증후군까지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딱 봤는데 ACTH가 감소되어 있어. 그러면 무조건 부신 종양이겠죠? 검사 뭐 해야 돼? 부신 CT 찍어야겠죠? 치료 뭐 해야 돼? 편측 부신 절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신 종양은 사실상 간단하고, 자, 이제 문제는 뇌하수체 이 ACTH가 증가되어 있는 얘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ACTH가 증가되어 있을 때 ACTH를 분비하는 종양일 때 이 종양이 뇌하수체에 있는지 아니면 몸 어딘가에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양이 둘 다 종양이에요. 이 종양이 뇌하수체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몸 어딘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되겠지. 셀라 MRI를 찍어보면 됩니다. 셀라 MRI를 찍어봤을 때 뇌하수체 종양이 여긴 있겠죠. 병변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소성 ACTH는 뇌하수체 CT가 어떻게, MRI가 어떻게 써요? 정상이겠죠. 얘는 정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뇌하수체에서 ACTH가 나오잖아요. 첫 시간에 호르몬은 내분비 세면에서 분비되어서 혈관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ACTH가 뇌하수체에서 나왔다면 이 뇌하수체랑 부신을 연결해주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혈관 안에 ACTH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 이름이 아래바위 정맥굴이랍니다. 아래바위 정맥굴이래요. 저도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가는 길 중 어딘가야.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길에 ACTH가 다른 혈액보다 높겠어요?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높겠죠. 여기서 빡 가는 길이니까 얘는 어때? 얘는 뇌하수체에서 안 나오니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뭐 다른 혈관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몇 밀리인지 용량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저용량은 1mm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량은 외부에서의 코티솔이죠. 외부에서 코티솔을 엄청나게 때려 넣는 거야. 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어. 나의 뿌리는 뇌하수체거든. 나는 지금 비록 종양으로 타락해버렸지만 나의 근본은 뭐야? 내 마음속 어디 한 공간에는 아직 나는 그래도 뇌하수체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코티솔을 조금 외부에서 돈을 찔러주는 거죠. 그 조금 코티솔을 조금 찔러줘봤자 아니야. 난 코티솔 계속 ACTH 계속 분비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 진짜 배기가 도착했을 때 그 내면 속에 감당한 그 뇌하수체의 정상적인 뇌하수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고용량으로 때려 박으면 코티솔이 ACTH가 억제가 되면서 코티솔이 억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때려 박으면 코티솔이 억제가 되면 뇌하수체 종양인 거예요. 얘는 그게 뭔데?
나는 뇌하수체 ACTH 아예 몰라. 나는 무조건 ACTH 뿜을 거야 하기 때문에 얘는 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상 뇌하수체면 이게 정상이면 외부에서 코티솔을 넣으면 야 코티솔 맞네. ACTH 줄여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티솔이 줄겠죠. 근데 얘가 종양이 있으면 이걸 저용량으로 넣어주면 그 정도로는 자극이 없이 ACTH를 계속 분비해서 코티솔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종양이긴 해도 뇌하수체 종양이면 어느 정도 정상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고용량으로 때려버리면 이게 작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ACTH가 줄고 코티솔이 억제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아예 없으니까 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쿠싱 증후군의 종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쿠싱병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종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TSS, 트랜스 스페노이달 설저리죠. TSS로 종양을 제거하면 되고요. 이소성 ACTH는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있을 종양을 제거하면 됩니다. 잘 찾아봐야겠죠. 뭐 CT를 찍는다던가 뭐 잘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종양 제거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최후에는 양측 부신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코티솔이 많아서 사람 죽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부신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에 부신을 절제해주면 되겠다. 편측 부신을 절제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다는 의인성 쿠싱 있죠? 자, 의인성 쿠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거야. 스테로이드 장기 노출에 의해서 우리 몸이 우리 조직이 코티솔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쿠싱의 증상은 있어. 우리 조직이 이 외부에서 투여된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 조직이 스테로이드에 과노출되면서 쿠싱의 증상은 있어. 그런데 얘는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코티솔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혈중 코티솔은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웃기게도 코티솔이 낮지만 쿠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는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외부에서 자꾸 쓰니까 우리 몸이 코티솔을 못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게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좀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쿠싱이야. 이렇게 목에 얼굴이 붓고 자색 선적 어쩌고 하는데 문제를 싹 봤더니 뭐야? 코티솔이 많네?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문제 대충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운동선수였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질환으로 면역 치료를 오래 받았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의인성 쿠싱이구나. 그래서 현재 코티솔의 수치는 낮지만 우리 몸이 외부의 코티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현재 코티솔이 적으니까 치료는 어쩔 수 없이 코티솔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쿠싱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쿠싱 증후군의 증상을 전형적인 증상을 줍니다. 증후군의 증상. 이 증상 가지고 장난을 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증상 쿠싱 환자 문제 안 나옵니다. 쿠싱 문제 전형적인 쿠싱 증후군의 증상을 주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혈중 코티솔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99%의 문제는 코티솔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증가되어 있다면 의인성 쿠싱인가? 라고 반대죠. 죄송합니다.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어야죠. 90%는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고요. 만약에 감소되어 있다면 이거는 의인성 쿠싱이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코티솔이 감소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하시면 무조건 24시간 소변 코티솔이나 혹은 저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 요거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요걸 반드시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검사에서 실제로 코티솔이 이 검사를 했더니 소변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저용량 덱사메타손에서도 1.8 이상으로 억제가 안 됐어. 이거는 2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야 쿠싱 증후군까지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쿠싱 증후군이 확진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종류의 쿠싱 증후군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ACTH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ACTH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거 ACTH를 분비하는 종양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뇌하수체거나 뇌하수체 종양이거나 그러니까 쿠싱 병이거나 혹은 이소성 ACTH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라 MRI를 찍어 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셀라 MRI를 찍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요? 정맥 어디? 아래바위 정맥골 정맥골을 체열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였죠?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를 해본다거나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제는 요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혹은 이거의 검사 결과를 주고 이 중에 선택할 뭔지 알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CTH가 낮다 그러면은 이거 부신 종양이네. 그렇기 때문에 부신 CT를 촬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 CT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부신 이렇게 다 봤더니 부신이 뭐가 이만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트랜스버스 뷰를 주니까 하여튼 부신이 뭐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편측인 것도 줬어. 좌우가 달라. 얘는 딱 이쁜데 얘는 막 부어 있어. 그러면은 너 이거 편측 부신 절제술을 선택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줄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편측으로 부신을 떼잖아요. 근데 부신에서는 코티솔을 만들죠. 근데 한쪽 부신을 떼버리면 심지어 우리는 지금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있던 상황인데 그걸 떼버렸어. 그럼 코티솔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이 떼자마자 우리 몸의 코티솔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부신의 크라이시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부신에 갑자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코티솔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래서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퍼지는 거예요. 반대쪽 부신이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코티솔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신 CT를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부신 CT 결과를 주고 너 편측 부신 절제술을 선택하고
술 후에 하이드로콜티솔까지 넣을 수 있겠어? 이렇게 요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여기 코티솔이 낮으면 의인성인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느냐? 코티솔 증후군의 증상과 코티솔 높은 거를 확인해 보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딱 했더니 HDH 높은 거 보고 이것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거의 검사 결과가 주어진다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HDH가 낮다면 부신 CT를 찍고 편측 부신 절제술을 하고 하이드로코티솔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신의 HPX, HPA, 에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크롬 친화 세포종, 그리고 부신 기능 저하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